어머니, 그 전세 그거 빼서 아람이 등록금에 보태려고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단 한 문장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전셋집이 내게는 한없는 안식처였던 그 집이 아들놈의 입에서 아람이 등록금이라는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이영시입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고된 삶을 살아오며 두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 내 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꼬박꼬박 모은 연금과 남편의 유산처럼 남은 작은 전셋집 하나가 내게는 전부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오늘 아들놈의 계산적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제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비극은 한 달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며 잠을 깼죠.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들고 화장실만 공연히 들락거리게 되더군요. 몽롱한 정신으로 욕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과 엉덩이 쪽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차가운 타일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고 왼쪽 고관절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무력감과 함께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욕실 선반에 있던 핸드폰을 끌어당겼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단축번호 한 번, 내 딸 김수진의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넘어 잠결에 잠긴 딸의 목소리를 듣자 그만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아이고, 엄마가 욕실에서 좀 크게 넘어진 것 같다. 미안한데 구급차 좀 불러다오. 딸은 더 묻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기다려. 금방 갈게. 고지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의사는 제 딸과 아들 내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골절 부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하셔야 하고 수술 후에도 최소 6주에서 8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딸 수진이가 와락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다 해줄게. 딸의 따뜻한 눈물에 잠시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병문안을 온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박서연의 얼굴에서 미묘한 계산과 당혹감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해맑게 웃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밤새 좋은 데를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호텔 같아요. 24시간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안심이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듯 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짐입니다.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은 마세요. 아들 정훈이는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만 해댔고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가씨네도 신혼인데 어머님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저희 집은 아람이 방 빼고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요.
이게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처량함이 뼈저리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둘 다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나도 좀 피곤하구나. 저는 조용히 돌아누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아프니까 서러웠고 늙으니까 더 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정훈이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눈물로 저를 설득했고 아들 녀석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며느리 서연이의 굳은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차에 실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제가 사는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들, 말끔하게 정돈된 조경.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집은 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낯선 집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향제 냄새인지 아니면 그저 이 집의 채취인지 모를 향이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손주 아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람이는 제 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와락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수한 환대에 잠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보고 싶었어? 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좋아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며느리 서연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만 올려 웃고 있었죠. 어머님, 힘드실 테니 우선 방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아람이 방 침대 비워뒀어요. 아니다. 내가 소파에서 자면. 아유, 아니에요. 환자가 어떻게 소파에서 주무세요? 아람이는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자면 돼요. 단호한 말투에는 어차피 아람이도 곧 불편할 텐데요 라는 속내가 비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들 정훈이의 부축을 받아 아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책장, 로봇 장난감으로 가득한 아이의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제 모습이 참으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동이 빼곡히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들, 저마다의 삶이 저 창문 안에서 펼쳐지겠지요. 앞으로 제 삶은 이 작은 방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불편한 동거의 시작은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처음 며칠 아들 정훈이는 퇴근 후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묻고는 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일주일쯤 지나자 야근 회식 같은 핑계들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더라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와 마주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제 남편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회피하는 것, 그 비겁함까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있기라도 하면 청소기를 유난히 시끄럽게 돌리거나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릇을 일부러 쨍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모든 말은 용건만 간단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다 드셨으면 그릇 이리 주세요. 그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매번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만 내놓았어요. 저는 구수한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을 좋아하는데 식탁에는 온통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밥상에 앉았는데 빨간 양념의 제육볶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고기는 영 당기지가 않아 깨작거리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아람이 아빠가 어제 먹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아니다. 맛은 있는데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런다. 맨날 속이 더부룩하시네요. 제가 한 음식은 다 별로신가 봐요. 가시 돋친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하고 며느리를 타박했지만 그건 제 편을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몸짓에 불과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아들 집에 온다고 했나. 손주 아람이마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 제잘거리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 다치셔서 지금 우리 집에 계셔. 좀 불편하지? 내 방에서 주무시거든. 엄마도 힘들어 보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불편하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는 아기가 없었겠죠. 그저 친구에게 들은 말을 따라했거나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표현했을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람이는 제 방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짐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밤에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보니 갈증이 심하게 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목발을 짚고 조심조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엄마, 나 진짜 못해 먹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이지. 온종일 집에 계시면서 밥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지. 아람이는 아람이대로 눈치 보지. 이게 사는 거냐고. 집 분위기가 완전 냉골이야. 냉골. 꿀꺽. 마른 침이 넘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요양원 몇 군데 상담까지 받아봤어. 시설 좋고 깨끗한 데는 한 달에 300은 줘야겠더라. 근데 그게 아까워. 솔직히 우리만 희생할 순 없잖아. 부산에 있는 수진이는 전화 한 통으로 땡이고. 안 그래, 엄마? 300만 원. 그 숫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한다고만 생각했던 요양원 이야기의 끝에는 결국 돈이 있었구나. 어차피 나중에 다 가실 텐데 뭘 그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전세금은 악착같이 쥐고 계시면서. 그거 그냥 우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자만 해도 요양원비는 충분히 나올 텐데. 내가 내일 남편 잡고 다시 한번 끝장을 보려고.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뒤돌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어요. 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차가운 단어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요양원, 300만 원, 나중에 다 가실 텐데. 아, 그랬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저 나중에 가실 분이었구나. 내일이면 사라지길 바라는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짐이구나.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머릿속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단 한 끼의 밥도 얻어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소리 나지 않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저는 제 짐가방을 열고 말없이 옷가지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온 옷 몇 벌과 속옷, 낡은 수건 한 장이 전부인 단출한 짐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을 때쯤 아들 정훈이가 잠에서 깼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짐은 왜? 아들의 놀란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가 바라던 게 아니었더냐. 나 부산에 좀 다녀와야겠다. 네, 부산은 갑자기 왜요? 동생한테. 그래, 수진이 얼굴도 보고 싶고 바람도 좀 쐬고 와야겠다.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제 단호한 말투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 서연이가 제 가방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 어머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부산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혹시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으세요? 그 입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거지라는 말이 나오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잘해주었다. 그냥 내가 내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 표는 내가 끊을 테니 서울역까지만 좀 태워다 다오. 제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부부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서울역으로 가는 차 안,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아들 내외는 백미러로 제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뭘까? 평생을 품에 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늙고 병든 이 몸은 이토록 쉬이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가. 기차에 오르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들만 자식이냐. 나에게는 아직 금쪽 같은 내 딸이 있다. 내 딸은 날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해주지 않았던가. 그 아이라면 그 아이만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4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딸, 수진이의 신혼집을 상상하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부산역에 기차가 도착하자 개찰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딸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모습을 발견한 딸은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달려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왔어? 전화라도 주지. 마중 나갔을 텐데. 우리 딸 잘 지냈어? 보고 싶어서 왔지. 몸은 어때? 다리는? 아이는 제 짐가방을 빼앗아 들고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문을 여니 서울의 잿빛 공기와는 다른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그래, 여기는 다르다. 여긴 괜찮을 거야. 딸 수진이의 신혼집은 아담하고 예쁜 아파트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딸과 사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한 풋풋하고 달콤한 기운이 가득했죠. 딸은 저를 위해 방 하나를 깨끗하게 치워두었습니다. 엄마, 이 방 써. 불편하겠지만 며칠이라도 편히 쉬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고맙다, 딸아.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저녁 사위 최연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일부러 연락 안 했다. 자네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아닙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뭐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을까요? 사위는 싹싹하고 다정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내내 제게 반찬을 집어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죠. 내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들의 공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데 사위 현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딸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마는 모습. 신혼인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분명 불편할 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위 현우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가 전부였고 퇴근 후에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 정훈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딸 수진이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제 앞에서 억지로 밝은 척했습니다. 엄마, 저녁 먹고 우리 산책할까? 저 앞에 공원길이 되게 예뻐. 아니다. 자네도 피곤할 텐데 둘이 오붓하게 다녀오라. 저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려하면 할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어색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딸 수진이는 안절부절 못했고 사위 현우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보, 나한테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사위 현우의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해? 그럼 엄마 아프시잖아. 오빠네도 저렇게 나오는데 길거리에 나 앉으시게? 딸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셔야 한다는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신혼이잖아. 나도 당신이랑 편하게 쉬고 싶다고. 집에 와도 장모님 눈치 보느라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나라고 편한 줄 알아. 나도 죽겠어. 한쪽은 내 엄마고 한쪽은 내 남편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일단 알았어. 그만 얘기하자. 장모님 들으시겠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짐이라는 사실에 비참했다면 이곳에서는 내 존재가 내 금쪽 같은 딸아이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신혼인데 사위 현우의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식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자마자 말없이 제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깨어 가방에 넣었는데 밤새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는 내 자식들 눈치 보며 그들의 삶의 짐이 되며 살고 싶지 않다. 제 기척에 잠이 깬 딸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가 짐을 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딸의 놀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담담하게 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더는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집으로 가련다. 제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저희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직감한 것이겠지요.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있어줘. 응, 부탁이야, 엄마. 딸은 울며 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역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서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식들 삶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제 낡은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칠 집을 비운 티가 역력했습니다. 싸늘한 공기와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들네가 비싼 방향제 냄새도 딸네의 달콤한 신혼 냄새도 아닌 오직 저의 고단한 세월만이 켜켜이 쌓인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자개장, 빛바랜 가족 사진, 영감이 쓰던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있는 작은 탁자.
그 모든 것이 여기가 내 자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내 공간.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깊은 한숨과 함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도 없이 가시면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가증스러운 목소리. 저는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아들 녀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양원 있잖아요. 저희가 주말에 서연이랑 몇 군데 둘러보고 왔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예약을 좀 해뒀어요. 자리가 금방금방 찬다고 해서요. 예약이라니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뭔데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죠. 거기 원장님이랑 상담도 해봤는데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식사도 정말 잘 나온대요. 혼자 위험하게 집에 계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 비싼 곳에 들어갈 돈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느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녀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제 심장의 대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 전세금 있잖아요. 그거 빼서 보증금 내고 월세는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남는 돈으로 저희 아람이 등록금에 조금만 보탤 수 있으면 저희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람이가 내년에 벌써 고3이에요. 어머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결국 이거였구나. 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픈 나를 돌보는 것도, 그 모든 걱정의 끝에는 결국 내 전세금이 있었구나. 내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어 제 손주의 등록금을 대겠다는 심산이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놈, 너는 내가 사람 새끼인 줄 아느냐?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걸 몰라. 이 애미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번 돈이다. 너희 남매 대학 공부시킨다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 그 돈으로 너희는 번듯하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는 이 작은 전셋집 하나가 내 전 재산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내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 키울 때 누구한테 돈 1000원 한 장 손 벌린 적 있었더냐? 없었어. 남편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을 때도 내가 밤새 옷에 단추 달아가며 너희 밥 굶기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든 애미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 새끼 등록금에 보탤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보태달라는 거지 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양원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닥치거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음이 놓이겠지. 애미 돈으로 내 자식 대학 보내고 귀찮은 짐 덩어리 요양원에 치워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지.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 단돈 10원 한 장도 너희에게 줄 생각 없다. 그러니 그 요양원 예약인지 나발인지 당장 취소하거라.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려거든 이 애미 죽었다 생각하고 전화도 하지 마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안위를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를 염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돈을,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개장 앞에 섰습니다. 장롱 위에 놓인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제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과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제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계산기와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딸의 안쓰러움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돈도 내 것이다.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대게 할 수는 없다. 저는 눈물을 닦고 굳은 얼굴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야 말겠다고. 이 집에서 내 두 발로 버티며 내 삶을 살아내고야 말겠다고. 자식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제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욱신거리는 고관절을 이끌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누워만 있다가 자식놈들이 다시 요양원 소리를 꺼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구청에도 전화를 걸어본 끝에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돈을 내고 필요한 시간만큼 간병인을 부르는 제도였죠. 그래, 이거다. 누구의 동정도 시혜도 아닌 정당한 거래. 이 방법이라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다. 저는 주저없이 가장 후기가 좋아 보이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미숙 간병인이 처음에 온 날, 저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첫인상부터가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이영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르신 돌봐드리게 된 최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제게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의 가식적인 미소나 딸 수진이의 안쓰러운 눈빛과는 다른 전문가의 담백하고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제 상태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치 제 담당 간호사라도 되는 것 같았죠. 어르신, 병원에서 알려준 재활 운동 있으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봐요. 근육이 굳으면 더 고생하세요. 그녀는 능숙하게 제 다리를 주무르며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었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집안을 함께 걷는 연습을 시켜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솜씨 좋게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 나물을 무쳐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바로 그 집밥이었습니다. 세상에, 최 선생은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어르신들께는 뭐니 해도 속 편한 한식이 최고죠.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니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식들 집에서 겪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으로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존중과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최 간병인이 아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새로 오게 된 김미자라고 합니다. 네, 최 선생님은요? 그분 오시는 날인데. 아, 최미숙 씨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부터 제가 대신 오기로 했어요.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김 간병인은 최 선생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며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것 치고 집이 꽤 넓네요. 같은 소리를 하질 않나.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활 운동을 도와달라고 하면 어르신,
무리하면 안 돼요라며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그녀에게서는 어떤 전문성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아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김간병인이 몸이 아파 못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 뒤에 반에 또 다른 간병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자마자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내가 원래 이쪽 라인이 아닌데 땜빵을 뛰어왔네. 우리 집 영감은 밥도 안 차려주면 난리를 치는데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생인지. 어르신, 점심은 그냥 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밥할 기운이 없어서.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고용한 간병인에게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고 그녀의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 이 상황.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간병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다음 날은 말 한마디 없는 무뚝뚝한 사람이, 어떤 날은 와서 제게 상조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돌보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을 때우고 돈을 받아가는 낯선 방문객일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렸습니다. 9시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실입니다. 오늘 오시기로 한 간병인 분이 아직 안 오셔서요. 아, 이영실 어르신. 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다른 분이라도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는 그 말만 믿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아침 약을 먹지 못해 속이 쓰려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부엌까지 혼자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끝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꼼짝없이 침 누워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침대에 누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보다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TV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 천장에 희미하게 나 있는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룩은 언제 생긴 걸까? 저 얼룩처럼 내 인생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참 많이 생겼구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돈을 내고도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서러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내고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간병인에게마저 버림받은 다음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절뚝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썩어갈 수는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목발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평생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고 나라에 손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70평생 처음으로 저는 도움을 구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시장처럼 왁자지껄했습니다. 서류를 떼러 온 사람들, 무언가를 문의하는 사람들,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사람들. 저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처럼 지치고 고단한 얼굴을 한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저분들도 저와 같은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이 처한 막다른 골목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132번 손님,
8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창구 너머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사회복지사 안성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제 모습을 보더니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졌고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안성준 사회복지사는 제 손에 들린 목발과 헬쑥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괜찮으시다면 저기 상담실에서 따로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그의 배려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넘어진 이야기, 자식들 집을 전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간병인에게 마저 버림받았던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안성준 씨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지금은 그 집에 완전히 혼자 계시는 건가요? 그렇다. 나 혼자다. 식사나 거동은 어떻게 하시고요? 하루 굶고 하루는 그냥 누워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제 대답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어르신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제게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이건 LH,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입주 대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그냥 집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복도, 문턱이 없어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설계된 현관, 곳곳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집 전체가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무장의 설계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싱크대 높이도 낮춰 앉아서 설거지할 수 있고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달려 있어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바로 관리실과 연결된다는 말에 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 새벽의 공포가 떠오르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벨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안에 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체크해 드리고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나 텃밭, 공동식당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입주민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장보기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도 도와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가. 그럼 월세는 얼마나 하냐고 묻는 제게 그는 말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 1천만 원 안팎의 월세는 8만 원에서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전세금 일부만 보증금으로 내시고 나머지 돈은 어르신 생활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실 필요 없이. 자식들. 그 단어에 다시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안성준 사회복지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은 보관되는 곳이지만 여기는 어르신이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집이에요. 아프고 늙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가 마련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택지입니다. 보관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 그 한마디에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절망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보관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짐처럼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으로 내 공간에서 나 이영실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이 젊은 사회복지사가 알아주었습니다.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지금 어르신 상황이라면 입주 자격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부 도와드릴게요. 그는 서랍에서 입주 신청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성준 씨의 도움을 받아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빈칸을 채워 나갔습니다. 이름 이영실, 나이 72세, 주소. 서류를 작성하는 이 순간 저는 단순한 입주 신청이 아니라 제 삶의 독립선언서를 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칸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마친 뒤 저는 그 종이를 안성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세상에 대한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될 테니까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며 저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달쯤 지났을까. 평소와 같이 우편함을 열어본 제 손에 두툼한 LH 공사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낡은 우편함을 붙들고 한참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전셋집 주인에게 연락해 방을 뺀다고 통보하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무언가에 열중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 이사 간다. 너희도 와서 짐 나르는 것 좀 거들어라. 며칠 후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그리고 딸 수진이와 사위 현우가 제 낡은 전셋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텅 비어가는 집을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갑자기 이사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들 정훈이의 물음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복지주택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 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사람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그럼 그 전세금은요? 월세가 18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그 말에 아들 정훈이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그 큰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 수도 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제 앞에 선 4명의 자식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이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제 노후를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라 제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보였습니다. 내 노후를 너희들이 통째로 가져가려는 거냐? 제 낮은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숨쉬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니 너희 눈에는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통장으로만 보여? 제 말에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딸 수진이와 사위 최연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엄마, 너무 단정 짓지 말아요. 우리도 다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지. 누가 그걸 뺏으려고 그런데요. 걱정, 또 그놈의 걱정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진짜 걱정이었으면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서연이 너는 애미를 요양원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었고 정훈이 너는 그 핑계로 내 전세금을 노렸어. 현우 자네는 장모가 신혼생활에 방해되는 짐짝이었고 내 딸 수진이 너는 그 사이에서 나를 방패막이 삼아 남편과 싸웠지. 그게 너희가 말하는 걱정의 실체 아니더냐? 제 말에 내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희의 그 가짜는 걱정, 이제 필요 없다. 걱정이면 엄마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걸 막지 말았어야지. 내가 선택한 이 집이 너희가 밀어넣으려던 그 어떤 요양원보다 1000배만 배는 더 좋다. 그것이 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삿날 자식들은 말없이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어려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휠체어가 드나들기 편한 넓은 현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와 화장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하고 아늑한 방.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온 다음 날 복도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인상이 선한 분이셨죠. 어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아랫집 사는 김 씨예요. 반가워요. 그녀가 바로 제 새로운 인생 친구가 된 김 씨 할머니였습니다. 저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단지 내 텃밭을 가꾸고 공동 식당에 모여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밤늦도록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기도 했죠. 저는 그곳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장모가 아닌 그냥 영실 씨로 불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김 씨 할머니와 함께 단지 내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었죠. 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식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서연이, 딸 수진이와 사위 현우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김 씨 할머니와 웃으며 텃밭을 가꾸는 모습, 다른 노인들과 어울려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저를 돌봐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저 씩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저 혼자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집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공간에서 내 호흡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구나.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영실로 살아간다. 요양원 대신 복지주택이라는 선택. 그 선택이 내 삶을 구했다. 자식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자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을 더욱 당당하게 꾸려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눈치 보지 않기로 했죠. 다음 달부터는 김 씨 할머니와 함께 단지 내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은 제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자식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무관심. 제 지난날과 너무나도 닮은 사연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의 기만과 배신, 그리고 복지주택을 통해 다시 일어선 저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 저는 그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안성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 씨는 제 이야기만큼이나 진심으로 할머니를 도와주었고, 얼마 후 할머니도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밤,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픔이 저 한 사람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벅찼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니. 한편 아들 정훈이는 제가 복지 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꼼짝도 않으시더니 거기서는 봉사활동까지 하세요? 그 말에는 질투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어머니를 돌봐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다들 내가 영실 씨라고 불러서 그런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니 힘이 솟는구나.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 속 텃밭에서 김 씨, 할머니와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 정말 안심이에요. 저희 집에서 혹시라도 엄마가 저희 눈치 보고 불편해하실까봐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거든요. 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만큼 희생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은 것을 보며 죄책감 대신 진정한 안도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대신 복지주택이라는 선택이 제 삶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삶까지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저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되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공동식당에서 사람들과 밥을 나누며 웃는 일상이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과일 바구니와 함께 제가 좋아하던 구수한 된장찌개 재료를 들고 왔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앉거라. 너희들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오늘은 엄마가 직접 끓여줄 테니.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 서연이는 손주 아람이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까지 있을 건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훑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담담하게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아들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불효했습니다. 어머니의 전세금에 욕심을 내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저희의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사과에 며느리 서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어머님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기다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을 들으니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됐다. 다들 살기 바빠 그랬겠지. 너희들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나도 너희 키울 때는 내 몸 하나 돌볼 생각 못하고 살았단다. 이제 와서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다고 이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아라. 제 말에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서연이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효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독립이 자식들마저 구원한 셈이었죠. 얼마 후 딸 수진이와 사위 최현우도 찾아왔습니다. 사위 현우는 제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저희의 신혼생활이 방해될까 봐 장모님께 냉정하게 굴었던 것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받은 후 저는 딸 수진이와 사위 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나를 위한 희생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효도다. 너희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라.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 그렇게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과 의무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로 말이죠.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죠. 단지 내 상담센터 봉사활동은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의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모없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상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된 지 오래되셨는데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당했고 돈 때문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대신 내가 가진 작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삶은 다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대신 단지 내 텃밭 가꾸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 굽은 몸으로도 즐겁게 흙을 만지고 다른 주민들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작은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김씨 할머니 그리고 뜻이 맞는 몇몇 주민들은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공동 식당에서 함께 모여 반찬을 만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반찬과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저희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거나 요양원에 보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간병인을 고용하려 했던 과거의 제가 돈으로 사람을 사는데 실패했다면 지금의 저는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 번은 아들 정훈이가 저를 찾아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에 그저 늙고 아픈 어머니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의 당당한 여성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대신 복지주택이라는 선택은 저에게 단순히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짐이 되는 존재에서 벗어나 당당히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지 내 텃밭의 채소들이 풍성하게 익어갔습니다. 저는 김씨 할머니와 함께 정성껏 가꾼 배추를 수확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았고 낯선 간병인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앉아 제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잘 익은 배추김치를 얹어 먹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고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의존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한 회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온전한 자유를 얻은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요양원이 단순히 아픈 몸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복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월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독립선언서였고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게 해준 구원자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이영시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아들 정훈이와 딸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로부터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행복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저의 당당한 삶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제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자신들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독립이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들의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존엄을 지키겠다는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짐이 될까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외로이 아픔을 견디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제게는 요양원이 아닌 복지주택이 답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